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4번째 시간으로 박경리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2 신동아 6.25를 정면으로 다루다. 작가는 자신의 소설이 토속적인 것과 도시적인 것으로 나뉘고 이 두 계열은 토지 위에서 융화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약국의 딸들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1964년에 발표한 시장과 전장은 후자에 해당한다. 시장과 전장은 박경리의 1960년대 대표작으로 사적 담론의 수준을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돌파한 작품이다. 작품의 한 축을 구성하는 여주인공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감상적이고 결벽증을 가진 인물에서 억측스러운 아내이자 어머니로 변신한다. 작품성의 전장은 더 이상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체험의 공간이 아니라 삶에 개입하고 작용하는 사회적 환경이 된다. 또한 여주인공에게 전쟁은 이념으로 포장된 헛된 구호에 불과할 뿐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소도 아니었다. 전쟁의 와중에서 사람들이 그 어느 편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 전쟁이 어떤 한편에 가담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차라리 생존을 위한 신중함으로 또는 현실을 쫓는 현명함으로 전쟁을 관망했다. 그럼에도 작가는 종국적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한 주범이 바로 전쟁임을 실감나게 묘사를 통해 고발했다. 시장과 전장은 6.25 전쟁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문제삼은 작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소설이다. 그때까지 무수하게 나오는 어느 작품보다도 6.25 전쟁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정면에서 다룬 작품이다. 그리고 전쟁이 지나고 안긴 상처, 가령 사회학, 인간성의 타락 내지 상실, 개인적인 비극과 빈곤, 인간적인 본능 등의 문제들을 그날한 캠퍼스에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작가는 좌우대립의 철저한 희생자였다. 6.25 전쟁 중 투옥된 남편을 만나러 서대문 형무소를 매일 기웃거렸고 작가 자신과 가족은 일상화된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이 점차 손상되고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욕에 사로잡히고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이데올로기에 허망을 보았다. 그에게는 생존이 더 급했다. 그가 보기에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인 낭만주의자들이었다. 노동자가 아닌 인텔리겐치아를 통해 수용된 사회주의는 로맨티스트적 계급적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막스 보이, 앵겔스 걸 같은 유행어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탐구와 함께 박경리는 생명사상에 대한 모색을 계속한다. 여주인공은 전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무관한 채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마치 전장 속에서 시장의 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인물이다. 작가가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보인 것은 헌신적이고 가식없는 사랑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추구하려 한 것이다. 박경리 문학의 뛰어넘은 사회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사적 비약을 보여주는 데 있다.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자익의 평등 열망과 우익의 자유열망 그리고 각 이념을 대변하는 인물들 간의 설전이 소설의 등줄기를 타고 앙상블을 이뤄낼 때 이미 박경리는 당시 어느 작가도 흉내낼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제인운의 광장은 인텔리 주인공과 농부를 대명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군 장교가 되어 내려온 남자 주인공을 박경리는 농부와 대면시킨다. 누가 이것을 행동주의자의 로맨티시즘적 한계라고 하겠는가. 토지는 소설로선 한국 근대사. 박경리의 삶은 생명을 향해 열려 있었던 세월이었다. 인천에서 꾸린 짧은 신접살림, 에란에서의 짧은 교편생활, 전쟁과 남편의 죽음, 용공혐의, 아들의 돌발적 죽음, 사위인 김제의 하해의 출현, 유신과 폭력, 그리고 새롭게 다가온 생명에 대한 연민, 이런 한국 현대사의 얼룩 속에 홀로 던져진 작가는 처절한 고독 속에서 하나의 근원을 키워 생명사상을 잉태하는 크고 넓은 모성이 된다. 토지의 탄생의 전경이 여기서 펼쳐진다. 소설 토지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긴 호흡을 자랑하는 본격 대하장편 소설이다. 동학운동에서 광복까지 바람만 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삼아 펼쳐진 작가의 상상력은 소설을 넘어 한민족의 방대한 역사 기록으로 남는다. 작가가 자신을 염두에 두었던 오로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반시기 동안 완성도를 높여간 것은 우리 문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 문단에서도 아마 이런 식의 작가적 도는 달리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박완서는 박경리의 연결식에 바친 추모사에 못다한 이야기를 보탠 사원의 신원의 문학, 현대문학 유호로 해서 토지를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 큰 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문학이니까 가능한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1979년 토지 3부를 끝마치고 선생님이 평생의 업적으로 남기신 토지에는 우리의 파란만장한 근대사의 모든 국명과 모든 직업, 고귀한 인간성으로부터 바닥 산끝의 비천함까지 천태만상의 인간군상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박제를 만들어 모자이크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건과 인생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비천한 것들이 존엄해지기도 하고 잘난 것들이 본생을 드러내면서 비천해지고 하는 게 마치 지류가 맑고 탁함을 가르지 않고 받아들인 큰 강이 도도히 흐르면서 그 안에 온갖 생명들을 생육하는 것과 같은 장관입니다. 1973년 봄 토지 일부를 읽고 김병익은 아마도 춘원 무정 이후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이며 박경리의 토지는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평가했거니와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8년에도 토지가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토지는 일제강점기의 백조, 홍명예의 임꺽정 이후 맥이 끊어진 대하소설의 맥을 되살려준 이후 김주영의 객주, 황석영의 장길산, 조정녀의 태백산매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작품들이 따라 나왔다. 그러나 김병익이 토지에 대해 가장 이란 최상급의 수식을 고집한 것은 이 작품이 그 유리를 찾을 수 없이 31,200장의 방대한 양적 규모를 자랑한다거나 50년에 달하는 가장 긴 역사를 소설 공관으로 제하고 있다거나 우리 민족사를 재구성하고 대작품을 선도해서 획기적이었다거나 한 것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 정신의 GMP, 토지야말로 우리 문화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총체소설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토지는 개인사, 가족사, 생활사, 풍속사, 역사, 사회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민과 중인을 중심으로 양반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계급을 망라한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의 모습이 재구성되어 있으며 별의별 인물과 성격들을 재현하고 창조함으로써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모아들여 거대한 실존적 벽화를 그리고 있다. 토지의 주무대를 관광지한 경남 하동 최참파댁. 소설의 시대적 배경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에 이르는 가장 험난한 역사적 흐름을 폭넓게 조망하고 있으며 그 서사적 공간도 한반도 남단의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해 진주, 통영, 경상과 만주, 용정, 신경, 하얼빈 등 및 일본의 동경 등으로 확대되며 언어가 창조할 수 있는 삶의 실제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전시함으로써 소설의 거대성을 담보해내고 있다. 따라서 토지는 마땅히 최상급으로 존중받아야 할 우리 문학, 소설문학 최대의 자산이라는 것이 김병익의 주장이다. 사실 많은 대하소설의 규모가 크고 내용이 풍부하며 이야기가 박진하다 하더라도 그 전체는 부분사적인 로망으로 그치고 세계는 한 측면에서 서술되는데 반해 토지는 수백 가지 이야기마디를 총체성으로 엮어 우리 문학사의 어떤 작품도 이루지 못한 경지에 도달했다. 1970년대 근대성에 대한 치열한 비판을 작품 속에 녹여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는 토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가 이 모순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슬픈 밑뿌리를 보호해 이 땅에 묻은 작업을 한 선배가 박경리다. 나는 거대한 중화학 공장 몇백 개보다 토지가 더 큰 가치를 둔다. 세금으로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 예술 작품이다. 토지가 올려준 것은 우리 정신의 GMP다. 토지는 6.25 전쟁 이전부터 박경리의 기억 한 언저리에 자리 잡았던 이야기다. 그제도 외가 할머니가 어린 시절 들려주었던 얘기가 작가의 뇌리에 선명하게 빛깔로 남아있었다. 그제도 어느 곳 끝도 없는 넓은 땅에 누렇게 벼가 익은 벼가 그냥 떨어져 내릴 때였는데
고열자가 창궐해 수확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여가 사람들은 다 죽고 딸 하나가 남아 집을 지켰는데 나중에 웬 사나이가 나타나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후 어느 객주집에서 설거지하는 그 아이의 지친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삶과 생명을 나타내는 황급빛과 호열자가 번져오는 죽음의 빛빛이 젊은 시절 내내 작가의 머리에 짙은 전형을 들이왔다. 글기둥 작고 눈먼 말처럼 토지는 매우 조용히 시작됐다. 일부가 연재되기 시작한 현대문학 1969년 9월호에는 오랫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으며 오직 이 작품에만 심혈을 기울였다는 작가의 말과 함께 작가의 사진이 실렸을 뿐이다. 이 침묵을 깬 것은 일부 단행본의 발간이었다. 이부를 연재하던 문학사상에서 일부가 단행본으로 발간되자 문단의 콜목할 만한 수학 김동리, 문학사의 희유의 대작 백철, 뼛속에 스미는 아픔 황순원,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대하소설 이어룡 같은 평가가 나왔다. 제3부는 독서생활, 한국문학 주무생활을 거쳤으며 1980년에 작가는 아예 원주시 당구동으로 거처를 옮겨 자신을 외부와 격리한 채 제4부를 정경문화 월간경향에 발표했다. 제5부는 그 후 4년여 공백 끝에 1994년 8월까지 문화일보에 연재됨으로써 길고 긴 장정을 마감했다. 작가의 나이 43세에서 68세까지 25년간이었다. 작가는 내가 토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나를 몰고 갔다고 해고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